오늘 회계 시스템과 재무 전략 나갈 차례인데, 우리 테크노 리더 중에서 TCHNO 해가지고 이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 이코노믹 애널리스트에서 그죠? 경제성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업의 성적표가 뭐라 그랬어요? 재무제표라 그랬죠, 그죠? 성적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 성적표가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 이런 거 하고 듣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좀 전략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먼저 진도를 나가기 전에 동영상 하나만 보고, 이쪽에는 동영상이 많지는 않은데 보여줄 만한. 이춘희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어제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유동성 위기를 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재조정을 예고했습니다. 박효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신임 사장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유동성과 수익성, 정체성의 3대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위기는 부동산 침체 탓도 있지만 무분별한 사업 확장도 큰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를 극복할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성이 좀 떨어진 사업들은 좀 사업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뒤로 미루거나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사업은 재검토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자, 무슨 위기에 있다 그래요? 세 가지 문제점이 뭐라 그랬어요? 유동성.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수익성. 또 하나가 정체성. 이 세 가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언론상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유동성 위기란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수익성이라는 부분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유동성이 뭐예요? 자, 여러분 이런 기사를 딱 봤을 때 유동성? 이게 뭐지? 뭐예요?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거. 흐르는 것을 유동성이라고 부르고. 자,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이 뭐 여러 가지 뭐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가 이렇게 유연하게 흘러간다고 할까? 뭐가 잘 흘러가야 되는 것 같아요? 돈, 그죠? 현금이에요, 현금. 유동성 위기 하면요, 결국 내가 지금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할 현금이 없다는 거예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기업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는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혈액, 피에 해당된다. 그죠? 그래서 현금이 흘러야 돼요.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그리고 피가 부족하면 위험합니다. 그죠? 피가 부족하면. 그 다음 수익성이란 건 뭐예요? 이건 좀 알겠죠? 여기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이익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부터 시작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진단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안정성에서 떨어진다, 유동성에 떨어진다, 수익성이 좀 안 좋다, 이런 거를 볼 줄 아셔야 되겠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과 전체적인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까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회계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최종 결과물이 이제 재무제표로 나오거든요. 일단 먼저 우리가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뭐 유동성 분석, 수익성 분석,
뭐 안전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회계 부분이 이거는 저도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선택하셨나요? 뭐 선택하셨어요? 제2외국어? 공업 선택한 사람도 있어요? 저 때는 상업 선택했어요. 상업. 그래서 이과랑 문과랑 이 상업 이런 거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북이라고 해가지고 막 장부 적고 이런 거 했었는데 이게 이과생들이 훨씬 잘해요. 이건 시스템으로 딱 돼 있어 논리적이어가지고 오히려 이 재무나 좀 회계 쪽은요, 물론 이공계 상관없이 잘 이해하면 되겠지만 이해를 잘하면 이건 굉장히 어렵지 않은 그냥 마치 수학 같아요. 탁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과 학생들이 이쪽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자, 회계에 대한 일단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회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회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보니까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거. 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거 크게 두 가지 나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을 조달하는 방법. 자, 채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 그죠? 자, 채권이라는 거, 이거 회사에서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자,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 그거는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이거는 남의 돈이에요. 이거는 빚입니다, 빚. 부채라고 하는 거죠. 빚입니다, 빚. 부채. 근데 주식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자기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채권하고 주식으로 우리가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기업 입장에서 뭐가 더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아요? 네. 자, 빚보다는 뭐가 나?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을 발행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데 은행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차입할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차입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빌려주는 돈. 뭐라 그래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리로 아주 싼 가격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정책 자금들도 있다 이거죠. 기업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 남의 돈으로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게 이 회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동적인 자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화가 잘 되는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유동부채가 있는데 그리고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빼는 거 이거 사실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요. 일단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짓고 그것만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런 시설 자금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일단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그죠? 밥도 사줘야 되고 마케팅하는 광고도 해야 되고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금이. 그런 거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에 보통 일정 기간 하면 몇 년을 기준으로 하냐면 자, 회계 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1년으로 봅니다. 1년. 그래서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고.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뭘까요? 이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계산해서 결국 이익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런 걸 계산합니다. 우리가 남의 돈이 얼마고 내 돈이 얼마고 내가 영업을 했는데 운영할 수 있는 자금, 현금이 얼마나 되고 또 이익을 얼마나 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기업의 재무 상태. 기업의 재무 상태. 자, 기업의 재무 상태는 주로 뭐와 뭐와의 비율일까요? 우리 기업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빚과 내 돈과의 비율이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내 돈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본과 부채, 요거의 비율, 또는 전체적인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떠냐라고 말할 때, 저기 재무제표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재무 상태표라고 있는데, 이제 자산은 부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본은 누구 돈이고 기업의 돈이고 부채는 남의 돈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죠? 이게 자산의 형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을 샀어요. 건물 중에 막 5억짜리 샀는데 5억짜리 건물에서 3억은 내 돈이고 2억은 남의 돈이에요. 어쨌든 전체가 5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는 그런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내 돈으로 샀고 그 중에 일부는 빌려서 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산은 자본과 부채의 합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산이 많으면 이게 기업의 규모가 크구나. 근데 그 중에서 부채가 많으면 기업이 어떤 거예요? 안정성이 부채가 많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본 대비 부채가 가장 이상적인 건 몇 대 몇일 것 같아? 네, 1대1 정도가 가장 적합한데요. 그 중에서도 전체 자산 중에서 내 돈의 비율이 40%만 돼도요, 우량 기업으로 봐요. 근데 전체 그 자산 중에서 내 돈이 15% 미만이면 나머지 막 85%가 남의 돈이야. 그런 건 굉장히 부실 기업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게 이제 회계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런 표를 우리가 재무 상태표다라고.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얼마 전까지도 대차대조표라고 불렀는데, 근데 최근에 좀 바뀌어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에 기준해서 이 말을 재무 상태표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실적. 저 재무 상태는 현재 우리 구조가 기업이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 또는 전체 자산의 규모 이런 걸 나타내는 거라면 경영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1년마다 다르겠죠.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영 실적, 아까 말한 수익과 비용. 영업을 해서 수익과 비용을 내서 빼서 이익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매출을 얼마나 냈고 그 중에서 영업이익은 얼마가 되고 뭐 이런 경영 실적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불렀는데 이제 회계기준 바꾸면서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도요, 우리가 말하는 그 재무제표 중에 하나고요. 이 포괄 손익계산서도요, 우리가 말하는 재무제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 회계에서 이제 만들어내죠. 1년 동안에 여러 영업을 하고 뭐 변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도 만들고 손익계산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현재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아니면 1년 동안 그냥 수익을 잘 냈다, 이익을 잘 냈다, 그렇지 못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개발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목적은요, 그 뒤에 보니까 경영실적을 누구한테 알려준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 조직원,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주들이죠, 주주. 결국 이런 거 만드는 이유는요,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기 위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거죠. 주주들이나
아니면 내부 관계자들, 내부 직원들한테 결국은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보여주면 뭐 하냐? 공시를 하면 일단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은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죠. 의사 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경영, 뭐 관리, 뭐 이런 쪽으로 관련된 의사 결정이고, 주주들한테 공시해서 이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뭔가 투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손익계산서나 뭐 대차대표나 재무상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단 쭉 전체적으로 몇 가지 짚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서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가 있고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루는 여러 가지 분석들은 이 중에 뭐에 해당되겠어요? 재무회계를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회계하면요, 기업에서 하는 회계는 재무회계를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 내부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거, 그건 따로 뭐 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건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냐면 주주들이나 외부 이해관계자들, 또 내가 주식을 사고 싶은 뭐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재무회계는 누가 봐도 그 표가 어때야 돼요? 이 사람이 그걸 봐도 이해해야 되고 저 사람이 그걸 봐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항목은 이렇게 쓰자라고 정해져 있어요. 서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건 재무회계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그냥 따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원가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재료비가 많이 든다면 그 따로 원가 회계라고 해서 따로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특별히 관리를 또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라면 이건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 필요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는 또 세금과 관련된 거니까 별도입니다.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세금과 관련된 거, 그런 것만 따로 하는데 보통은 세무회계 맡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단 회계 종류는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가치 창조, 기업 입장에서 세 가지가 의사결정, 그러면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보니까 합리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런 현금의 흐름들, 다양한 돈의 흐름들, 자, 이거는 결국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합리적인 투자. 투자는 왜 합니까? 자, 투자를 해야 뭐가 나와요? 투자를 해야 뭐가 나? 수익, 이익이 발생하죠, 그죠? 투자 안 하면 뭐 회사가 투자해야죠, 그죠?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무슨 위기?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뭐 하겠다? 과감하게 접고 뭐 하겠다? 선택과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선택과 집중. 결국 뭐 하겠다? 선택해서 집중해서 뭐 하겠다? 투자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수익성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택 기준. 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대안이 쭉 있습니다. 대안 1, 대안 2. 어떤 사업이 좋을지, 여러분이라면 투자할 때 여러분이라면 뭘 기준으로 해서 이 대안을 선택해야겠다. 이런 대안을 선택해야겠다. 결국 이제 수익성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이 대안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혹시 공업경제학 배우셨어요? 거기에는 뭘 기준으로 이렇게 대안을 평가해요? 생소하죠, 그죠? 오늘 굉장히 수업 분위기가 차분하고 좋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는 이쪽으로 거의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저게 무슨 말을 다 새롭다, 뭐 자산이 나오고 부채가 나오고 그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관심이 없으면 사실 많이 접해볼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거 모든 거를 다 저도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저도 다 모르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안 1, 대안이 있는데요. 자, 선택의 기준에서 볼 때, 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평가 기준. 처음 들어보셨어요? 자, 화폐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를 하면 1년 지나면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예상을. 뭐 1억이 나올 것 같다. 자, 위쪽이 수입이고요. 밑에가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5억을 투자했는데 1년 지나면 1억, 2년째도 2억.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한 7년 정도 갈 것 같다. 이 사업이. 뭐 이런 사업도 있고요. 어떤 사업은 초기 투자가 한 4억인데 한 8천만 원씩 해가지고 6년 정도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이 이런 대안도 있고 이런 대안도 있고. 그러면 CEO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도움을 받겠죠. 이런 분석가들의 도움을 받겠지만 기준을 뭘 가지고 선택할 거냐.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타임이 뭐니까? 타임 이즈 머니니까, 그쵸? 자, 시간은 돈입니다. 자, 올해 내가 1억과 내년에 1억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달라요?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요, 그죠? 자, 등록금을 내고 갈 때하고 등록 안 하고 갈 때랑 어때? 다르죠, 그죠? 자, 등록금률이 쭉 올라가는 비율이 뭐보다 높아? 물가 상승률보다 높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내가 등록을 하고 갔는데, 그럼 나중에 어찌 보면 갔다 오면 저렴하게 등록한 셈이 되는 거죠. 근데 등록 안 하고 갔다 오면 등록금이 어때? 상당히 높아지는 걸 보게 돼요. 일반 물가보다. 자, 그래서 타임 이즈 머니다, 그죠? 화폐의 가치는요, 달라요. 그리고 올해 1억과 내년에 1억의 큰 차이는 1년 동안 내가 뭐 할 수 있어?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하고 올해 1억하고는요, 달라요. 금액이 달라. 일반적으로는 지금의 같은 돈이, 같은 금액이라도 현재 금액이 훨씬 큰 거예요. 왜? 1년 동안 내가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 뭐 이런저런 거 다 제하고, 일단은 이 미래에 있는 이 가치들을 현재 가치로 다 바꿀 수 있는 현가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연으로 해서 5억을 분할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거하고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거는 현가 기준으로 해서 총액을 비교하는 거고, 연가 기준은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요거보단 요게 한 3억 정도 더 이익이 있겠다. 1,000만 원 이익이 더 있겠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렇게
그 환경이 막 기업 환경이 막 바뀌는데 바뀌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투자해서 10년 내다보는 거랑 3년 후에 본전 찾는 거랑 두 가지 대안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3년짜리 하면 10년짜리. 자, 그 기준을 뭐라 그래요? 내가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이라고 부르죠. 보통은 짧은 걸 선호해요. 왜? 변화가 심하니까 3년 안에 빨리 본전을 찾아서, 이거 다시 말하면 본전 찾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 있으면 일단은 본전을 빨리 찾고 나서 새로운 투자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본 회수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수익률이 되죠. 내가 올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년 후에 50만 원 이자를 받을 것 같아. 그럼 몇 %예요? 1년 연이율이 5%가 되죠, 그죠? 5%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수익률이에요. 이것도 5억 투자해서 얼마 나오면 수익률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때 내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뭐 이거 전부는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재무적인 측면만 본 거고요. 의사결정할 때는 뭐 그쪽과의 신용과의 관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죠. 근데 일단은 정량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합리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해서 기대되는 이익이 있죠. 영업을 합니다. 근데 영업을 하기 전에 저게 뭐부터 시작이 되는지는 투자하려면 일단은 그 전에 전 단계 자금 조달이 또 중요하겠죠. 자, 돈을 빌리려고 해도 뭐가 들어가요? 자, 돈을 빌리려고 하면 뭐가 들어가? 네, 돈이 들어가요. 그죠? 자, 돈을 빌리는데도 돈이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어느 광고를 보면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게 돈으로 하여금 뭘 하게 하라. 돈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돈을 굴려서 돈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는데, 자, 돈을 내가 빌리려고 해도요, 돈을 지불해야 돼요. 이자를 보통 이제 지급을 하죠.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저렴한 걸 선택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중요하죠. 자금을 조달하는데 내가 지불해야 할 이자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렸을 때 얼마 동안 쓸 수 있는지, 3년에 갚아야 될지 1년 안에 또 갚아야 될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 돈인지, 더 중요한 건 내 돈으로 하면 제일 좋죠. 남의 돈. 남의 돈으로 한다면 이제 기간이나 비용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 돈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이 발행할 건지, 뭐 이런 주식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금을 이제 일단 조달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면 처음에 돈을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효과적인 영업을 해야겠죠. 결국 영업을 잘해야겠죠, 영업. 영업을 해서 결국 이제 수익을 내야 할 필요가 있죠. 영업에서는 많은 의사결정들이 있어요. 많은 의사결정들이. 예를 들면 뭐 가격을 할인 문제, 가격 할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높으면 일단 수요가 좀 낮고,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 만약에 계절 상품이다, 여름 상품이면 처음에 물건 나올 때는 항상 뭘로 팔아요? 정가로 팔다가 시즌 딱 들어가면 뭐가 돼? 시즌 되면 정가를 안 팔죠, 그죠? 막 할인합니다. 50% 할인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영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의사결정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고정비라든지 변동비 뭐 이런 것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고정비가 높으면, 고정비라는 거는 이제 특별히 영업을 하지 않아도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이게 총 비용이라면 이게 생산량이다. 뭐 조업도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면 뭐 그렇죠. 생산량 팔려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몇 개를 생산하는지 상관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고정비죠. 그 다음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같이 증가하는 비용, 이게 이제 변동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요, 이 변동비가 굉장히 높고요. 어떤 사업은요, 변동비가 되게 낮아요. 고정비가 높은 사업이 있고, 변동비가 낮은 사업이 있어요. 고정비가 높은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기계로 하는 사업들. 자본력으로 이렇게 자동화해서 하는 경우는 생산과 상관없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계값이 있기 때문에 기계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떨어지는 것만큼 매년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기계보다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죠, 고정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는 뭐가 유리할 것 같아요? 경기가 막 좋을 때는 어떤 사업이 유리할 것 같아? 이게 유리해, 이게 유리해요? 사업이 번창할 때는, 경기가 좋을 때는 뭐가 유리하다? 이게 더 유리합니다. 왜 그래요? 경기가 좋다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자, 생산량이 많아지면 원가가 어떻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떨어진다고 알고 있죠. 근데 왜 떨어져요? 자, 이거 생산 단가 구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만약에 요지점에서 생산 단가를 구한다면, 개당 원가를 구한다면, 자, 이게 만약에 생산을 이만큼 만들 때 들어가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라고 합시다. 자, 개당 원가 구하려면 뭐로 나누면 돼? 자, 이게 만약에 100억이다. 너무 크다. 1000만 원이다. 1000개 만들었어요. 1000개. 1000개 1000만 원 만들었으면 개당 원가는 얼마야? 만 원이죠. 그죠? 1만 원. 근데 이 정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이거는 보면, 이거 수식을 세워야 되나?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개당 원가는요, 개당 고정비에다가 개당 변동비. 자, 이걸 X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자, 개당 변동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이 그림에서. 개당 변동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이거 기울기잖아요. 이거 공대니까 잘 알 거예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그죠? 이거 안 변합니다. 뭐는 변해? 개당 고정비는 변하죠, 그죠? 그럼 개당 고정비는 많이 생산할수록 개당 고정비는 떨어지죠, 그죠? 그렇잖아요. 개당 고정비는 X의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요, 요 양은 살짝 일정한데, 한 개 만들었을 때도 500만 원이고, 1000개 만들었을 때도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당 고정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원가가 줄어들죠. 이거 우리 규모의 경제라고 부르잖아요.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개당 원가는 줄어듭니다. 근데 만약 고정비가 많은 사업이 있고요, 적은 산업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경기가 활발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면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 이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왜? 개당 고정비가 확 줄잖아요. 그죠?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원가가 확 줄어요. 근데 만들고 싶어도 경기가 안 좋으면 몇 개 못 만들잖아. 근데 들어가는 고정비는 많고. 그냥 이거를 제품의 개수로 나누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별 영향이 없잖아.
이거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건 개당 고정비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 폭이 너무 작아서 많이 만드나 적게 만드나 큰 영향은 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영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낼 때도 개당 원가 확 줄어드니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업에서는 고려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국 자금이 들어와서 내가 미래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여기 미래 수익이 나오죠. 여기 나온 돈이 있어요. 여기 이익이 있어. 이익은 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면 이게 다시 내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돈 들어가서 다시 또 투자하게 되고 계속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순환이 돼 있죠. 자금 조달해서 투자를 하고 영업을 해서 수익을 빼면 그걸 다시 내 돈으로 넣어서 다시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저런 흐름 가운데 전체 회계 시스템에서 저런 식으로 금액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계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흐름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장부를 기입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 재무 담당가가 저런 재무제표를 딱 가져왔을 때 여러분이 그걸 딱 보고 뭘 느껴야 돼? 재무 담당가가 재무제표를 딱 가져왔을 때 뭐를 느껴야 돼요? 뭐를 봐야 돼? 여러분 CEO로서 네? 순이익을 봐야 돼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뭐를 봐야 돼요? 그들의 이 직원들의 뭐를 봐야 돼? 수고와 땀을 봐야 돼. 눈물과 땀을 볼 수 있어야죠, 그죠? 왜? 그 안에 그 표 하나가 나오기까지요, 1년이라는 세월이, 그 숫자 하나 기록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익이라는 숫자 하나 내기 위해서 1년이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죠?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가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예요? 금액이 작든 크든 여러분의 또 1년 동안의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게 들어간 거잖아요. 굉장히 소중하죠. 공돈은 쉽게 써버리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공돈은 쉽게 버는 건 쉽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무제표를 딱 보면서 직원들의 수고와 이해를 좀 그런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회계활동의 절차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EO가 보는 마지막 재무제표는 회계기간 맨 끝에 보는 거예요.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단계들이 저 표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저거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전문가들이 또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만 한번 알아봅시다. 자, 회계활동의 절차 첫 번째로는요, 거래를 이해하셔야 돼요. 거래. 자, 거래의 정의를 뭐라고 하고 내렸어요? 회계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무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이따가 1시에, 예를 들면 1시에 어느 회사랑 1억짜리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이건 거래요, 아니에요? 거래요, 아니에요? 자, 1시에 있다가 내가 어느 대표이사를 만나서 1억짜리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거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에서는 그걸 거래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 자, 뭐가 안 변했어? 재무 상태에 변화가 없어요. 계약금이 입금이 돼야 그때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래는요, 회계에서 거래는 재무 상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거래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든 나가든 물건이 생겼든 없어졌든 뭐 그런 변화가 있으면 거래입니다. 거래요.
우리 거래는 이제 8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자, 부채라는 게 있고요. 자본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 일단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쉽게 생각하세요. 자산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거. 돈의 가치로 평가될 수 있으면 자산이에요. 이거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든 이거 가지고 팔면 돈이 되는 거. 유형이든 무형이든. 건물 팔면 되잖아요. 그죠? 돈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업권이 있어. 아니면 특허권이 있어.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죠. 자산은 쉽게 말하면 다 팔아서 남한테 줬을 때 그만큼 가치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자산이에요. 부채는 뭐예요? 남의 돈이에요. 빚이에요. 자본은 내 돈이에요. 근데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부채와 자본이 합쳐져서 자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산의 구성은 가만 보면 부채가 늘어나서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어. 자본이 들어와서 늘어날 수도 있고.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이 있는데 수익. 수익은 말 그대로 내가 영업 활동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 활동을 하려고 돈을 일단 낸 거예요. 비용.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게 저희 거래 판례서라는 게 뭐냐면요. 저기 자산이 있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자산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차변과 대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산이 증가하면요. 이쪽에다 기록하기로 뭐 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 자, 거래가 발생하면요. 그 거래가 가만히 보면요. 자산 아니면 부채 아니면 자본, 비용, 수익 5개 안에 다 들어가요. 거래가 발생하면 5개 중에 하나에 걸려요. 근데 그게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에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럼 제가 거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뭐 이거 모든 항목을 다 할 수는 없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현금을 주고요. 현금을 주고 현금 1억으로 기계를 하나 샀어요. 현금 1억을 주고 기계를 샀어요. 자, 여기에서 자, 2개의 항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거래가 이러면 하나는 뭐고 현금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계. 이 2가지거든요. 자, 현금하고 기계라고 하는 2가지 항목이 있어요. 현금하고 기계는요. 팔아서 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자산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산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부채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일단 이건 자산이라는 건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건 자산입니다. 팔아도 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현금 1억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죠, 그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됐죠, 그죠? 자, 그럼 현금이 이렇게 1억이 오른쪽에 딱 쓰면요. 대변이라고 부르는데 딱 쓰면 이거 돈 나갔다 라는 거예요. 자, 이쪽에 기계는 어땠어요? 들어왔죠? 기계라는 게 들어왔어요. 자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증가된 거예요. 기계 1억. 자, 이게 바로 거래를 이렇게 분개한 거예요. 거래를 나눈 거지. 자, 그래서 기계 1억, 현금 1억. 그래서 오른쪽에 있으면 현금이 나갔다는 거고요. 왼쪽에 있으면 기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쓰기로 하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오른쪽에 쓰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자본.
자본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본이 증가하면 오른쪽에 쓰고요. 자본이 감소하면 왼쪽에 쓰기로 했어요. 자본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현금으로요, 1억을요, 투자했어요.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현금은 무슨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자산. 자, 자산이 뭐 했어요? 1억이 회사 입장에서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자, 이거 내가 투자한 게 아니고요.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샀어, 쉽게 말하면. 현금 1억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된 거였어요. 자, 이 투자한 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투자한 거는 무슨 항목일까요? 자산, 자본, 부채, 비용, 수익 중에 뭘까요? 투자한 거는요,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투자한 거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투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주주가 된 거예요. 자본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본금이 1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이 들어오고, 그게 뭘로 들어왔냐면요, 현금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1억이 증가하고요, 자본금이 1억이 증가했어요. 자본금은요,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자본금하고, 자본금, 그러니까 자본이란 계정하고, 자본 계정하고요, 자본 계정하고 부채 계정, 부채와 관련된 부분은요, 이거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요, 원인이에요. 원인 제공이에요, 원인 제공. 자, 자산이 늘어나고 줄게 하는 원인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들어오게 하는 원천이에요. 근데 내 돈이기 때문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 자기 돈이에요. 그래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하고, 실체는 자산, 무슨 자산? 현금이라는 자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지금 발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이 사람이 투자했는데 한 달 후에 5천만 원을 찾아갔어. 5천만 원을 도로 찾아갔어요. 출자를 했는데 위에서 못 믿겠다 해서 5천만 원을 빼버렸어. 그럼 뭐가 줄었어요? 자본이 줄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갔어요? 자본이 옛날에 내 돈이 1억이 있었는데 5천만 원 찾아가서 내 돈이 5천만 원을 줄었어요. 그 자본이 줄므로 인해서 뭐가 나갔어? 현금으로 나갔다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감소하면서 자산도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제가 간단한 예제만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이야기 해볼까요? 부채가 증가하면, 자, 오른쪽으로 쓰기로 했어요. 부채가 감소하면 왼쪽에 쓰기로 했어요. 자, 은행에서 차입을 했어요. 만약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을 했어요. 은행 차입. 자, 현금은 자산인데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자, 현금이 차입했다는 건 뭐예요? 빌려? 준 거예요? 빌려 온 거예요? 빌려 온 거예요. 차입은 빌려 온 겁니다. 차입금 하면 빌려 온 거예요. 차입금. 알겠어요? 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거지 뭐. 자, 차입금 빌려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려온 거예요. 자, 어떤 형태로 들어왔어요?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형태로 들어왔죠. 근데 그걸 일으킨 원인이 뭐야?
은행 차입이죠. 그래서 차입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부채예요, 부채. 자, 실체가 아니라 원인 제공자예요. 은행에서 빌려옴으로 해서 차입금으로 인해서 돈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년 후에 내가 이 차입금 5천만 원을 갚았어. 현금으로 갚았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차입금은 없어지죠. 대신 뭐도 나가? 돈도 나가죠. 그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비용. 자, 수익과 비용은요, 증가나 감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발생의 개념입니다. 발생. 자, 월급을 그래서 3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자, 월급을 지급했어. 월급을 3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현금으로. 자, 월급이라는 항목이 뭘까요? 자산일까, 부채일까, 자본일까, 비용일까? 월급. 네, 비용입니다, 비용. 자, 월급이요. 급여이죠. 급여가 3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줄었어? 그것 때문에. 자산이 줄었어요. 그죠?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줄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회사에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가 남은 돈이 있어서 채권을 샀어.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에. 근데 내가 이자를 받았어. 자, 이자를 받았어요. 이자를 뭐 3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이자를 300만 원 받으면 이자는 요건 뭘까요? 이자 받은 거 이거는 수익이죠, 그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 생긴 거예요. 수입이자 해가지고 300만 원이 수익이 발생하고 그건 뭘로 들어왔어? 돈으로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다. 자, 그래서 항상 거래는요, 양쪽에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은 금액으로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이렇게 발생하든 이렇게 아니면 뭐 두 개가 같이 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에 하나, 아니면 오른쪽에 하나, 뭐 왼쪽에 두 개 아니면 오른쪽에 하나. 하여튼 양쪽에 꼭 나오고요. 금액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양쪽에 똑같이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8개의 종류가 있는데 거래 요소가 8개예요. 그리고 왼쪽에서만 2개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오른쪽에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어요. 항상 양쪽으로 발생하고요. 금액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바로 거래 8요소인데, 자, 이거 외에 거래 8요소 외에 또 다른 거래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요. 회계에서 거래가 발생한다면요,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잘 봐서 이게 자산의 계정인지, 자본인지, 비용인지, 수익인지 해서 양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재무 상태의 변화예요. 부채가 늘든 줄든, 자본이 늘든 줄든, 뭐 비용이 발생하든 수익이 발생하든, 이게 바로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지금 제가 아까 이런 내용이 나오면 양쪽이 나눴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분계라 그래요. 분계. 나누다 해서 그 분계장에다가 발생 순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분계장이죠. 자, 일단 제가 볼 때 거래의 그 8요소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8요소 같은 경우는 일단 자산, 자본, 부채, 그다음에 비용, 수익이 있다는 것과 거래가 저렇게 발생된다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것이 처음에 딱 거래가 발생하면요, 날짜별로 5월 뭐 10일 분계를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분계를 해요. 아, 현금이 뭐 5천만 원이
뭐 들어왔다. 기계를 팔았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자, 기계를 5천만 원을 팔아가지고 현금이 5천만 원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분계입니다. 분계. 이게 분계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 5월 12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기록하는 게 분계장이고요. 이쪽을 차변이라고 부르고요. 자,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거에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차변과 대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계장은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발생, 순서에 따라서 쭉 기록을 하는 게 이제 분계장이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요거를요, 자, 현금이라고 하는 장부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이란 장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굉장히 많겠죠. 그 회사가 하는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계정이라고 불러요. 이런 계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산에도 많고요. 자본에는 좀 적지만, 그다음에 부채에도 있고, 비용 계정, 수익 계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회계를 배운다면 그런 계정의 특징을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면 분계장에다가 시간 순서대로, 거래 발생 순서대로 적고, 이걸 일로 옮겨요. 현금이라는 장부만 따로 모아놨어. 그래서 현금이 5천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5천만 원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 현금 쓸 필요 없죠. 이게 다 현금 계정이니까. 그래서 원장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요. 아, 이거는 기계 때문에 들어왔어. 이겁니다. 원인 제공자를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거래를 분계장에 있는 요거를 이 현금이라고 하는 장부에다 옮겨요. 그래서 현금이 5천만 원 들어왔네? 왜 들어왔지? 기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건물이 5억짜리가 들어왔어요. 뭘로? 현금으로. 건물이 5억짜리 건물이 생겼어. 왜 들었을까? 현금으로. 뭐 여기 분계가 있겠죠. 여기 보면. 자, 건물이 이렇게 5억짜리가 들어왔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이 5억이 나가고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건물 계정에다가 5억짜리 현금 때문에 들어왔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원장. 그래서 계정별로 기록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장에다가 전기한다 그래, 전기. 그러니까 옮겨서 기록한다고 해서 전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요, 이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보조 장부도 많아요. 현금만 따로 해서 현금 출납부 장부를 또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래처별로 뭐 거래를 다 구분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보조 장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일을요, 1년 동안 계속 해요. 1년간 이 일을 계속 합니다. 하고 나서 1년 후에 그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요. 시산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다 다 모아, 이렇게. 시산표라고 해가지고. 거기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요, 현금은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왼쪽이 남을 것 같아, 오른쪽이 남을 것 같아, 돈이. 현금은. 자, 거래가 막 발생하고 나면 현금이 왼쪽이 남을 것 같아, 오른쪽이 결국 남을 것 같아. 왼쪽이 남겠죠, 그지? 현금이 남아야지. 없으면 제로고, 그죠? 그럼 나중에 여기다가 다 옮겨놔. 자, 현금이 뭐 3억이 남았고, 건물은 뭐 7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면 부채가 차입금이 있는데, 차입금이 우리가 3억이 있고, 그럼 부채 계정이잖아요. 여기다가 옮겨놔. 뭐 비용이 어떻게 됐고, 수익. 그러면 시산표에다가 다 갖다 놓으면, 여기 있는 장부를요,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돈을 그 계정과 함께 이렇게 옮겨놔요. 그러면 양쪽이 금액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똑같이 나온다 이거죠. 양쪽이 똑같이 나와. 그래서 만약 똑같이 안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아, 이거는 뭔가 장부 기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은지 시산표를 작성을 합니다. 여기까지 시산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산 정리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회계에서 아직 정리가 안 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제 결산 정리라고 해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지난번에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뭐라 그랬어요? 기계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지금 기계값이 5억인데 올해 감가상각비 기계 가치를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을 떨어뜨려야 돼. 그럼 1억이랑 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기계 가치가 원래는 기계가 5억짜리였는데 감가상각을 해서 1억을 비용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기계 가치는 4억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산할 때 그런 감가상각도 하고 몇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또 바뀌어야겠죠. 그죠? 또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시산표를 만들고 나서 몇 가지 결산할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고 나면 이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하고 포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원장을 기록하는 데까지는요 1년 동안 기록하고 1년 마지막에 이 뒤에 부분 시산표 만들고 결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재무제표 만드는 거 요거는 회계기간 말에 1년 말에 저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재무제표는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5가지를 만들어요. 포괄손익계산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포괄손익계산서는 자, 이거는요 1년간 영업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업활동을 잘 했냐 못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나면 다시 세팅하면 0으로 다시 하게 돼요. 결산하면서 정리하면서 다 이제 0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1년간 영업활동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아까 말했지만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비율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라고 있는데 1년 지나고 나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잉여금이 생깁니다. 이 돈을요 어떻게 처분할 건지 그런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배당액은 얼마로 주고 내년에 얼마는 남겨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주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어요. 주주의 관심사. 주주들은 이 수익을 어떻게, 난 이익을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배당액이 얼마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현금흐름표인데, 자, 현금흐름표는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이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요. 아니면 이 기업은 성장하는 기업인지 뭐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IMF 때 기업이 망할 때 보면 현금 흐름표를 보면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번째는 이제 그에 필요한 주석 커멘트 할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룰 거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재무제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재무제표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재무상태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여러분이 요즘에 인터넷 시대니까 금융감독원의 실제로 이러한 기업의 상태들에 대해서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재무제표도 그렇고 다양하게 전자공시라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되고, 보통 1년 말 지나면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런 재무제표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재무상태표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대차대조표를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고 이 표는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자산이 왼쪽에 있고 여기는 자본하고 부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내용을 보면 물론 이렇게도 기입하기도 하고요.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하기도 해요. 여기는 이제 보기 좋게 양쪽으로 이제 설명하기 좋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자, 자산의 종류를 보면 거기 보면 유동자산이라고 있어요. 유동자산,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유동성 위기, 유동성 이야기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자,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자, 1년 안에 뭐 할 수 있는 거? 자,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면요. 그걸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 안에 이렇게 딱 보면, 유동자산 보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당좌자산이라고 돼 있죠. 자,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은 어떤 자산일까요?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자라는 말 자체가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물론 이제 당장이라고 해도 한 뭐 3개월 미만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거. 당좌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재고자산이라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재고에 대해서 배웠죠? 재고 뭐예요? 재고? 남아있는 뭐야? 원재료라든지, 그죠? 완성품, 완제품, 이런 거 다 재고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가치 평가를 하죠. 이런 재고자산은 목적이 뭐예요? 재고는 왜 둔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재무에서 볼 때 재고자산은 뭐냐면 이건 영업 목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판매 목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게 재고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보통 이제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일단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은 예금, 뭐 현금 다 당좌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은 팔면 뭐 하는 거, 돈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를 원재료라든지 완제품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재고자산입니다. 언젠가는 팔면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이게 유동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보면 비유동자산이라고 있어요. 그죠? 비유동자산. 그럼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 되는 거니까 비유동자산은 뭐겠어요? 1년 안에 현금화 안 되는 거, 그죠? 1년 이상 필요한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유동자산에는 거기 뭐뭐가 나와 있어요? 비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보니까. 투자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형자산이 있고요. 무형자산이 있지. 자, 투자자산이라는 거는 거기에 항목을 보면 뭘로 되어 있어요? 장기, 금융상품. 결국 다른 회사의 어떤 금융상품을 산 거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금을 들었다든지, 그죠? 예금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샀다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투자의 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뭘로 되어 있어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이거 뭘까요?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예를 들면 기계장치가 있는데 기계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지 않아요? 기계.
기계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유동자산 안 들어가 있고 비유동자산 들어가 있어요? 예? 단기적으로는 고려할 수 없는 거. 예. 기계 팔면 장사 뭘로 해요? 그죠? 자, 기계를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지만 학생이 말한 것처럼 지금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왜? 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업용입니다. 영업용.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들이 있어요. 그리고 형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그죠? 아니면 재평가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적재산권 있죠? 특허권이라든지 자, 영업용인데 형태가 없는 거. 뭐 내가 영업하는데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권리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흔히 말하는 특허, 산업재산권 뭐 이런 것들은 다 무형재산이 되겠죠.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은 이제 무형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뭐 비유동자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고요.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비유동자산은 크게 투자의 목적, 영업의 목적, 근데 형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자산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보면요, 오른편에 보면 부채가 있는데 하나가 유동부채,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비유동부채. 자, 그럼 이거의 기준은 몇 년이겠어요?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은 유동부채입니다. 그죠? 단기 차입금 뭐 이런 게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유동부채는 이게 1년 안에 갚아야 할 거고요. 비유동부채는 과거에는 고정부채라고 불렀어요. 고정부채. 그래서 1년 이상, 뭐 5년, 뭐 3년 해서 장기 차입금.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을 사거나 기계를 산다면 유동부채 쓰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뭘 써야 돼요? 비유동부채 범위 안에서는 이거는 장기 자금으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남의 돈 중에서도요, 내가 투자를 하려면 뭔가 영업용 이런 유형자산 살려면 그냥 비유동부채를 써야지 유동부채를 쓰면 곤란하죠. 1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요거는 이제 부채 항목이고 여기 자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본. 거기 보면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는데 우리 주가가 어때서? 지금 좋아요. 원래 주식에 보면 주식에 이제 써 있는 액면가가 있고 액면가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그 써 있는 그 돈 그 자체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시가가 있잖아요. 그죠? 시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발행해도요. 사람들이 주식을 비싸게 사는데 내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시가로 사니까 액면가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초기에 할 때는 좀 원래 주가보다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도 합니다. 그런 거 관련된 항목들이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 뭐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원래 이 대체자표를 그러니까 이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요? 이걸 먼저 만들어요. 포괄 손익계산 먼저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나잖아요. 이익은 어디 들어갈 것 같아?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그 항목은 자본으로 들어가요. 자본.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자본으로 들어가요. 자본.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무상태표다라고 부르고요.